수업에는 이제 행정법이라는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막에 보니까 행정법이란 어떤 법이고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행정법이 어떻게 성립 발달돼 왔는지, 이제 그런 게 공부 내용이 되겠어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은 이제 뒤에 법치행정의 원리, 교재로 따지면 14쪽부터 해서 그 법치행정의 원리부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렇게 자주 나오는 데는 아니다. 그러면 자, 조금 살살해도 되는 거. 자, 행정법이란 어떤 법? 행정법의 의 그랬는데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보통 학문적으로 정의한대. 행정법의 동그라미 1번.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조직, 행정작용, 그리고 국민의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뭐 이렇게 정했어. 응? 그러면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닐까? 세 가지 요소, 행정의 뭐 조직, 작용, 구제,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 그 중에서 국내법, 공법, 이런 이제 세 개 단어로 연결이 된 거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그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두 번째도 그 얘기 하고 있죠.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법이고, 그 중에서도 국내법이고, 그 중에서도 공법에 속하는 법, 이런 요소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다만 우리 국내 행정에 관계가 있는 조약과 같은 소위 국제법도 예외적으로 행정법의 일부로 봅니다, 오늘날. 그러면서 둘째 줄, 여기 사법이라는 그 한자, 아까 국가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할 때 사법하고 다른 한자 쓰죠? 개인사자를 쓰는 그 사법에 의한 행정. 아까 뭐 국가가 필요 없는 땅이나 건물을 개인한테 파는 계약 맺고 뭐 하는 행위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우리 우체국 어떻게 해? 우체국 국가기관이에요? 그죠? 근데 우체국에서 어떤 업무도 하지? 그죠? 은행과 같은 업무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 택배도 하잖아. 그죠? 근데 일반 은행 하는 거하고 또 택배에서 하는 거 똑같아.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거 외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 외에는 그 내용이나 뭐 성질이 다를 바가 없어. 그러나 저 우체국에서 편지 또 등기 우편 이런 거 보는 거 하죠. 그거는 좀 업무가 성격이 달라. 응?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에서는 보험 업무, 택배 업무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하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돼서 적용되는 법은 민법, 또 분쟁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나 이 뭐 최신 업무라고 하잖아, 막 등기, 소포, 막 이건 전국적으로 국가기관이 통일성 있게 전국적으로 해야 돼. 국가의 독점 사무야. 그거와 관계된 거는 우리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거야. 공법 관계. 그 분쟁 생기면 행정소. 예를 든 거야. 뭔 예를 든 거야?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라도 업무라도 다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셋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행정이 사법에 의한, 즉 민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작용 같은 거는 그때 그 국가기관이 하는 그 행정, 넓게 보면 행정이라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때 적용되는 민법은 행정법으로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야. 밑줄 치지 말고 그냥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한 번만 읽고 지나가. 그리고 다음에 볼 때도 오늘 처음 들은 거로 그냥 넘기면 되지. 이걸 다시 보고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쌍가루 2번 헌법과의 관계. 자, 우리가 헌법과 행정법을 다 공법으로 봅니다. 좁은 의미의 국내 공법.
국내법이고 이 헌법행정법을 공법 계열의 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변호사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뭐 변호사, 판검사, 변호사 자격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대학원 가야지. 로스쿨. 그지?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부르죠. 로스쿨을 가야 돼. 그래서 로스쿨 가려면은 거의 대학원이라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응? 그다음에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대학만 로스쿨이 있어서 거기 가서 3년인가 다녀야 되죠. 3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다녀야 돼. 그래서 그거를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을 줘. 근데 또 딱 5번밖에 기회를 안 줘. 시험 볼 횟수를 5번만 줘. 거기서 5번 안에 못 붙으면 끝나는 거야. 다시 시험 볼 기회를 안 줘. 응? 지금 현재 제도가 그래. 응? 응. 그런데 뭐 하려고 얘기했어? 뭐 때문에 그 얘기하면 그 변호사 시험 과목 중에 공법이라는 이제 이름의 법이 있어. 그게 두 과목을 보는 거야. 헌법하고 행정법.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공익할 때 공짜죠.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다 국내 공법이고, 응? 근데 이제 헌법이 보다 상위의 법이고 기본법이고, 행정에 관해서 국회가 만든 법률, 대통령이 또 세부적인 거 또 정한 대통령령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데 다 행정에 관한 법들인 거야. 응? 더 구체적이고 세부법의 관계죠. 그래서 1번 별건 없고, 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독일의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대.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법이다 해주고, 헌법과 행정법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죠. 응? 다 외우지 마세요.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렇게 보고 행정법의 특성, 특히 뭐하고 비교하냐면 개인들 사이에 사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민법하고 비교해서 좀 많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법의 특성은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뭐 보자. 우선 형식상 특성의 성문성 한번 읽어보자. 뭐래? 행정법은 국민들에게 이 규정,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에 적용을 받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으로 한다. 여기 이제 성문법이라는 용어 나왔잖아. 성문법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법, 몇 조 이렇게 문서화해 놓은 법을 성문법이라 그래. 응? 그렇게 성문법으로 우선으로 하고 성문법을 원칙으로 삼아야 국민이 명확하게 이제 그 법 규정 보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야.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니지만 중요 부분이 우리가 행정법이 다른 법들하고 좀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의 단일한 법전이 아니라는 거야. 행정법이라는 게. 응? 그래서 거기 좀 중요 부분이 있어. 그리고 행정법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민법, 형법. 우리가 민법 그러면 법 이름이 민법. 그리고 제1조부터 뭐 천 몇 조까지 쫙 하나의 단일 법이야. 응? 형법도 그렇게 돼 있고, 그지? 근데 행정법 이렇게 딱 제목 달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이게 단일 법이 아니야. 행정법은. 우리가 표현은 뭐 행정법 이렇게 말해도 행정법이라는 말 속에는 행정에 관한 무수한 형태의 법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응? 두 번째 줄에 단일의 법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응? 이게 중요한 어떤 형식적 특성이야. 우리가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의 집합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칭하는 거다. 이게 특성. 응? 응. 하지만 이제 그 행정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무수한 법에는 다 어떤 공통된 특성들이 존재해. 응? 그 얘기 동그라미 2번 했죠. 근데 오른쪽 가서 성질 및 내용상 특성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응? 근데 행정법은 많은 경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세무서장, 뭐 장관 이런 사람이 법적으로 국민보다
우위에 서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 응? 그게 특성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주체의 우월성 요거 중시. 응?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행정주체라고 하는데 행정주체는 대표적인 자가 국가야. 응? 나중에 또 배우기라고. 근데 국가는 원래부터 당연히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 걸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 본래부터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사회, 그러니까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뭐 발전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합의해서 헌법을 만들고, 응?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또 제정하고 등등 해서 거기서 이제 국가에게 우월적 힘을 줘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부여된 거. 법에 의해서 부여된 거 이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이 동의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1번 끝에 이러한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즉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 것은 국가에게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것 아니다.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본래부터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나왔듯이 행정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 법으로 인정해 주니까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거야. 만약에 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뭐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뭐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으면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포인트가 이제 4번. 4번의 제목은 이제 기술성, 수단성 이런 제목 다르죠? 내용 읽어보니까 행정에 관한 법들을 보면 규정 내용이 행정 목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어떤 테크닉, 절차, 이런 기술적인 거, 테크닉적인 거, 수단, 절차 이런 걸 정한 법으로서 중요한 건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들은 정치적 성격은 별로 없고 대개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절차 이런 걸 주로 정해놨다는 거야. 요거는 특히 뭐하고 비교하면 헌법하고 비교해 볼 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해서 이게 이제 국가에 큰 변화가 있게 되면 헌법부터 고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헌법을 고치나. 그래서 권력 보존하든지 뭐 등등 그렇고 또 뭐 정권 연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행정법은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무슨 성격? 비정치적 성격, 기술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요게 이제 시험과 뭐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획일성, 강행성 이런 거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획일성은 다 국민을 다 똑같이 대우하도록 원칙적으로 다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이제 거기 읽어보면 이런 말 나오지. 셋째 줄에 보면 이는 사법에서 그래서 사법 그러면 먼저 떠올릴 법이 민법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민법을 꼭 알아야 될까? 그렇진 않아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해? 꼭 계약서 쓸까 안 쓸까? 안 써도 돼. 왜냐면 다 계약을 맺는 당사들이 내용이랑 형식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계약해도 되고, 다만 이제 그래서 형식 방식도 자유고 내용도 자유야. 자, 이렇게. 그러나 우리 행정에 관한 법들은 행정기관에게 뭘 허가해달라고 신청하고 다 문서로 신청하게 돼 있어. 일정한 양식으로. 행정기관도 허가해 주는 거 다 문서로 하게 돼 있고, 말로 허가 아무 효력이 없어.
좀 다르지. 그러니까 민법은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응? 다만 어느 때 민법을 찾게 되냐?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 뭐 주장이 다르고 다툼이 나. 그럴 때 이제 만약에 판사가 판결을 한다 그러면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양쪽이 제시하는 뭐 증거 이런 거 보고 누구 말이 맞나 보되, 이게 불분명할 때 최후의 민법을 끌어들이는 거야. 불분명하면 비로소 이제 민법이 규정한 대로 뭔가 판단을 한다고. 응? 우선적으로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야. 응? 근데 행정에 있어서는 뭐가 우선이야? 법 규정이 우선이야. 응? 행정기관도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국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뭐 신청하고 다투고 해야 돼. 응?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행정법은 행정기관이 됐든 국민이 됐든 다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다 똑같이 백일적으로 따르도록 강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이 민법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8번째 항목에 명령규범성, 그러니까 명령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다른 말로 단속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술 판매 영업을 하려면, 술집 영업하려면 뭐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안 받고 팔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돼. 응? 그 법이 그렇게 해놨어,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술 판매 영업을 했어. 무허가로 술 판매 영업을 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술집 주인 A가 있는데 이 사람 B한테 술 파는 거 뭐 한 거지? 계약 맺. 여러분, 우리 순간적으로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먹을 사람이 들어갔잖아. 술집에 들어가서 여기 뭐 맥주 하나, 뭐 안주 뭐 주세요. 내 계약이 맺어진 거다. 그죠? 그래서 계약이 맺어지고 계약 내용을 이행해서 술과 안주를 갖고 왔고 먹고, 그러면 대금을 또 줬겠지? 응? 결제했겠지?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 이행이 된 거잖아, 다. 응? 끝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무허가로 A가 B하고 술 판매 거래 계약을 맺고 행위를 한 거야. 이 적발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럼 A하고 B하고 이 술 판매하고 한 거래 계약, 이거 무효로 할까? 무효로 하진 않아요. 그건 그대로 인정. 다만 술집 주인이 A가 행정법에 위반돼서 허가를 안 받고 팔았다고 A를 처벌만 하는 것뿐이야. 이 계약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많은 법 규정들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그 행위 자체의 효력은 문제 안 삼아. 처벌하는 게 목적.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마라. 금지시키고 위반하면 벌을 주겠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주로. 효력을, 행위한 거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어. 무효로 하는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와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법 규정은 이제 국민들에게 뭘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시켜 놓고 이걸 위반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무효로 간다 하는 그런 취지의 규정은 효력 규정이라고도 하고 능력 규정이라고도 불러. 응? 한편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법 규정 위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게 목적이지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려는 목적, 그거는 목적이 아닌 그런 법 규정을 명령 규정, 단속 규정이라고도 칭하는 거야. 응? 그러면 결론은 행정법 규정은 상대적으로 어떤 규정이 많다고? 단속 규정 내지는 명령 규정에 해당하는 게 많다고. 그래서 국민이 위반을 해도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고, 응? 위반 행위자만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그런 목적을 가진 규정이 대부분 많다. 응? 여기 포인트. 그래서 거기 써있지, 두 줄. 행정법은 주로 어떤 규정 위주로 돼 있어? 명령 규정. 응? 다른 말로 단속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위반한 개인들의 행위가 있다 해도
예를 들어 무허가 영업행위가 있어도 영업행위 자체, 영업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진 않고 처벌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셋째 줄에 그 효력까지는 부정되지 않고 유효, 효력은 인정. 유효하고 다만 처벌. 이게 많다는 게 특징.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판례 2개 들었는데 뭐 별건 없어. 시험에 쓰이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그냥 참고상으로만 1번 판례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자, 거기 외국환관리법, 옛날 법명치고 지금 뭐 외환관리법 이런데 중요한 거 안 하냐?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누군가가 위반을 했나 봐. 그럼 위반 행위를 해도 이건 어떻게 돼? 법에 위반해서 처벌 대상이 될 뿐 그 행위가, 그 위반한 행위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또 2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여기 뭐가 나왔어? 주택 공급 계약. 그러니까 아파트 무슨 분양받고 계약 맺는 거 있잖아. 근데 아파트 건설 업자가 누구 그 입주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법에 위반되는 무슨 계약을 맺었다 해도 어떻대? 그 사법적 효력, 그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그건 인정하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위반했다고 거기에 따른 제재만 가하는 거래. 이건 외울 판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만약에 시험에 뭐 잘은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3가지를만 잘 유의하면 돼. 행정법의 특성에서 첫 번째, 행정법은 민법, 형법 이런 법들하고 달리 단일한 법전으로 안 돼 있다. 무수한 법의 집합이다. 두 번째, 오른쪽 가면 행정법에서는 많은 경우 국가에게 우월한 힘, 지위를 부여하는데 그건 본래부터 당연하게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에서 국가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마지막에 한 거. 행정법에서는 많은 경우 그 행정법 규정은 명령 규정 또는 단속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위반 행위자를 입사해서 처벌이 목적이지 그 행위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세 부분, 요게 시험에 주로 쓰이는 부분이에요. 나오면 잘은 안 나왔는데 그 정도 해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갖는 행정에 관한 법이 어떻게 성립 발달돼 왔는가? 이것도 지금까지 보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왔을까? 네, 그런 영역이니까 여기도 심도 있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자,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쪽을 보니까 셋으로 나눠서 썼어, 내가.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국가, 그 다음에 영미법계 국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썼죠. 자, 여러분 우리 전 세계의 법과 제도는 양대산맥이 있다. 그게 이제 저기 그 영국식 법제도를 따르는 국가, 그 영미법계라 그래. 한편 저 독일, 프랑스, 유럽 대륙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쪽 법제도를 따르는 국가를 대륙법계 국가 이렇게 칭합니다. 양대산맥이 있어요. 더 원뿌리로 가면 독일, 프랑스 쪽 법제도는 게르만 법제도가 게르만법. 자, 그런데 그래서 근데 행정에 관한 이런 아까 말한 이런 특성이 인정되는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먼저 발달한 쪽은 대륙법계 국가였다 이거야.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법이 먼저 성립 발달하게 만든 요인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첫째, 법치주의 사상, 다른 말로 하면 법치국가. 즉 근대 이후에 법치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왕이 지멋대로 통치하던 시대였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합의로 또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법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 법치주의 사상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 왕의 멋대로 행해졌던 국가의 행정도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 왜냐면 그러면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 그 똑같이 국가가 행정할 때 국민하고 상대로 행정할 때도 똑같이 민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 말고 민법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는 그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한 법이 필요해. 이 생각이 바로 동그라미 2번이야. 그걸 표현을 행정제도라고 하고 있어요. 행정제도. 응? 자, 여기 행정제도라는 걸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자, 우선 우리 개인들 간의 관계 두 가지 특성. 개인들 간의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다. 이게 뭐 권력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그 다음에 서로 뭘 추구해? 서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상호간에, 그치? 사적인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관계. 응? 반면에 그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어떤 행정 문제를 보면 많은 경우가 부대등한 관계야. 권력적 관계야. 국가가 우월적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려면, 그죠?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 부대등한 관계가 많고, 또 이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이익, 공익을 추구하는 관계야. 응?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민법,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을 그대로 국가의 행정에 적용하기는 곤란. 응? 그러니까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에 관해서는 특수한 법이 민법과 다른 별도의 다른 법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 재판 절차도 달라야 된다. 응?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 재판하는 거하고 달리 행정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재판 절차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법원,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 재판하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게 아니라 별도로 설치해놓은 행정재판소라고.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제도가 필요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프랑스, 독일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재판 절차, 재판제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고 판결을 통해서 축적이 돼가고, 그게 나중에 문서화되고, 그래서 행정법이 성립 발달해 왔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대립법계 국가에서 일찍부터, 근대 국가 이후에 일찍부터 발달이 됐다. 근데 조금 더 쌍가루 2번 성립 발달 과정을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조금 차이가 난다. 프랑스가 먼저 발달했는데, 프랑스는 첫째 줄, 그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 이름이 꽁세우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요거 밑줄, 판례 중심. 판례 중심이라는 말 이해하죠? 법원의 판결 중심으로 초창기 그렇게 발달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공용무, 이 단어 밑줄. 공용무라고도 하고 번역어로서 공공용무라고도 합니다. 공용무라는 개념을 기초로 발달. 그러니까 이제 공용무라는 개념이 공공용무. 그러니까 더 쉬운 말하면 국가기관이 어떤 그 공공성이 높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거는 행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그와 관련된 분쟁은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할 사항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공 업무라는 건, 공용무라는 건 꼭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조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권력적인 조치라도 공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는 공용무. 공용무에 해당하면 행정법 적용 대상,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할 문제, 이런 논리가 확립이 된 거야. 반면에 이제 밑에 독일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후진적인 나라에 있어서,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 다 시민혁명 경험했어요. 시민들이 혁명에 이렇게 왕을 다 처형하고 막 새로운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바꿨는데, 독일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유럽에서 아주 후진적인 국가였어.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다 혁명이 일어나고 왕의 권력이 다 축소되고 다 이제 법치국가 민주국가로 바뀌니까 여기는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야. 응? 왕이 먼저 해. 저쪽 나라들 비스름하게 만드는데 목적은 어디서? 왕의 권력을 유지하게 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겉모양만 따라가. 속은 왕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고 겉모양만 비스름하게 유럽의 다른 선진국을 따라간 거야. 응? 지금이야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뭐 독일이 유럽의 선진국이 됐고 유럽을 주도하지만 초창기에는 근데 초창기에는 그래서 독일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두 번째 줄 끝에 공권력 중심으로 발전했다. 응? 공권력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런 정도. 응? 그다가 이제 그래서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뒤에 나오겠지만 좀 겉모양만 뭐 법치주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놓고 좀 이제 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확 바뀌었어. 좀 그런 정도. 자, 특징은 대륙법계 국가 독일, 프랑스 쪽의 특징은 첫 번째 뭐야? 국가의 법을 크게 두 계열로 쪼개. 공법 계열의 법, 또 개인사를 쓰는 사법 계열의 법. 응? 그래서 아까 공법 그러면 뭐 헌법, 행정법, 그치? 네, 사법은 민법, 상법 이런 계열로 쪼개서 그러면 이렇게 쪼개고 어떻게 할까?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 그리고 재판 절차도 다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자 중요한 거 국가의 법을 공법, 사법 구분한다. 공사법 이원주의. 그렇게 구분하고 행정과 관련된 사건은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따로 재판하도록 합니다. 응? 민사소송 재판하는 일반 법원에 재판 안 하고. 자, 한편 그 밑에 영미법계 국가, 특히 이제 영국, 미국, 응?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 쪽.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 결론은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19세기 말까지 마지막 줄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지 못했다는 말 이꼬로 뭐야?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 민법이 있다고 치자. 응? 그거 똑같이 국가와 개인 사이 행정할 때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왜 특별한 다른 행정에 관한 다른 별도의 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응? 그 나타내는 게 바로 뭐야? 그 셋째 줄 법 앞에 평등 강조. 자, 법 앞에 평등 강조는 자 모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 속에 누구도 들어가. 국가도 똑같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 국가한테도 동일한 법이 적용돼야 한다. 이게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있단 말이야. 민법 같은 게. 그렇다면 국가와 개인 사이도 특별한 취급이 필요 없대. 동일한 법에 따라야 이게 법 앞에 평등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별도의 행정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법 앞에 평등이 워낙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응? 19세기 말까지 행정법이 별도로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 되면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여러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 그런데 시민들이 이제 정부에게 요구해. 국가에게 이거 사회 문제 해결해라. 요구가 높아지니까 기존에 있던 개인들 사이의 민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기관이 뭐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20세기 이후,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들이 등장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결국 이제 그 첫째 줄에 행정위원회, 이게 중요한 키워드. 각종 어떤 사회 문제 분야마다 무슨 위원회 이런 걸 많이 설치하면서 그 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걸 법으로 정해놨다면 행정위원회. 그래서 뭐야? 응? 그걸 통해서 마지막 줄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으로서의 행정법이 비로소 성립 발달하기 이르렀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뒤늦게 뭐야? 어떤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좀 다른 특성이 있으니 그 특성을 반영한 고려한 별도의 행정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다만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1번 뭐야? 국가의 법을 뭐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응? 공사법 일원주의라고 합니다. 공법, 사법 구별을 안 해요. 그러면 뭐냐? 국가와 개인 사이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개인들 사이가 한 거야.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공공적 성격 또 우월적 지위에서 국가기관들이 명령 강제하는 작용한다. 이런 거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냐. 그거에 관해서 따로 정해놓은 행정에 관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 정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따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특별한 법을 따로 만들면 우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거기에 없는 사항은 이제 민법을 또 따라가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선은 있으면 특별법.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은 민법에 대한 약간의 특별법 정도로 생각하지 무슨 뭐 공법 계열의 법, 사법 계열의 법 구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특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다. 응?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행정소송 사건. 행정사건도 어디서 재판해? 일반 법원에서 재판해. 민사소송 재판하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 따로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제 20세기 이후 행정위원회들이 많이 설치되면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됐다 그랬잖아. 특징이 있어. 이 행정위원회가 무슨 조치할 수 있다 써놓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러이러한 절차. 아까 대표적인 게 뭔가 불이익한 조치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미리 예고 통보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해야 된다. 이 절차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영국, 미국 쪽이야. 응? 이쪽 독일, 프랑스 쪽 이 대륙법기는 반대야. 2차 대전 이전에는 절차 별로 강조 안 했어요. 내용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으면 내용이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절차 별로 중시 안 했어. 그러나 그 반대로 영미법계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응? 그래서 특히 절차법 중심으로 이 말 나오죠? 응? 영미법계에서 절차법 중심으로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강조했다는 얘기야. 절차 규정을 많이 두고 어떤 절차를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응? 그리고 괄호 속에 실체법 이렇게 쓰면 그 실체법이라는 게 내용에 관한 법을 말하는 거야.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봐. 우리나라 법에서 범죄 사건 우리가 형사법이라고도 하지. 형사법 대표적으로 두 개 법을 가리켜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형법은 이런 거 정해놨어. 무슨 행위를 하면 무슨 죄가 성립되고, 응? 뭐 폭행죄란 이렇게 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는 거고, 그 폭행죄를 범하면 어떻게 형량 어떻게 처벌한다. 이 규정을 써놔서 형법에서는. 응?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할 것인가. 이 처벌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야. 뭐에다 비유하는 거야. 형사법은 어떤 행위라면 죄가 되고 어떤 내용의 처벌을 받는지를 정한 실체법이라면, 성격상 구분한다면 실체법적인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법이라 이거야. 응? 비유하자면. 응? 그러니까 행정법도 실체법에 해당하는 법이 있고 절차법에 해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한 문장 구분하자면. 근데 이제 영미법계는 특히 절차법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형사 절차상의 원칙이 있는데 미란다 원칙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그거 미국에서 나온 판결이야. 어? 그 미란다라는 거, 야, 미란다는 어떤 아주 나쁜 놈이야. 강간범이야, 강간범. 응? 근데 이름이 하여튼 미란다가 이름이라서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었거든. 듣기로는 아름다운 여자 이름 같기도 하죠. 근데 미란다는 애가 이제 길 가던 그 여성을 성폭행했어. 그래갖고 그 여성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제 이렇게 체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뭐 못된 놈이고 뭐 떠돌이 같은 놈이야. 에? 국선 변호사. 뒤에 그 변호사가 뭘 주장했어? 경찰이 이 사람 체포할 때 뭐야? 왜 체포하는지 이유도 안 알려주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뭐 그러고 안 하고 체포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한 거야. 그거를 인정해 준 거야. 유명한 그래서 그놈의 이름을 따서 미란다. 그래서 절차를 어기고 체포했기 때문에 석방해라. 석방된 거야. 응? 그러고 나서 결국 그놈은 또 비슷한 짓 하다가 어느 술집에서 총 맞고 죽었대. 응. 그런 나쁜 놈인데 어떻게 미란다 원칙 이름을 그렇게 남기게 됐어. 응?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절차 무슨 원칙 같은 거 많이 미국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응? 자, 절차법 중심.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요? 자, 우리 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왜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행정에 관한 법이 없었겠어, 그죠? 특히 뭐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뭐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었어, 성문법이, 그죠? 그 속에 보면 행정에 관한 내용도 다 들어있겠죠.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단절이 된 거야, 일제시대.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만들어 놓고 적용하고 있는 이런 행정에 관한 법과 원칙들은 다 일제시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일본이 독일 걸 베껴왔어요. 응?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개항을 했잖아. 응? 그래갖고 서양 문물을 먼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독일 행정법 갖다 베껴서 일본어로 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네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어떻게 일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야 식민지배가 편하니까 우리도 그 일본의 법을 그대로 베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원한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일본을 통해 독일법, 넓게 말하면 대륙법의 법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그 얘기가 거기 성립 발달 과정에 쓴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요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독일 행정법을 받아들이게 된 거다. 여기에 뭐 별 틀리게 내는 거 아니니까. 다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영미법계의 영향이 또 들어와서 짬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본 바탕에는 독일 법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제 법과대학 교수들은 다 독일, 프랑스 유학파들입니다. 특히 어느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영역은 다 독일, 프랑스가 박사알아야 쳐줘요. 영국, 미국으로 잘 안 가요. 법학은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본 바탕이 거기니까. 법학은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자,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특징 잘 보세요. 첫 번째 뭐야? 우리 대륙법계 제도를 받았으니까 공법사법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적용 영역 다르고 각각 재판 절차 다르게 합니다. 공사법 구별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소송사건만 따로 재판하는 별도의 행정재판소 따로 있다 그랬죠. 우리는 또 그거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 재판하고 하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 여기서 그냥 행정소송 사건도 같이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점이야. 그건 영미식이지. 응? 짬뽕이 돼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특히 우리나라는 첫째 끝에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응? 그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 둘째 줄인가? 그런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행정재판소라고 이름은 행정재판소라 안 그러고 행정법원이라는 데가 있어. 응? 어디 있냐면 서울에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행정법원. 근데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 재판해요. 근데 이 서울행정법원이 일반 사법부, 일반 법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별도로 설치된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고등법원 밑에 지방법원급으로 법원 소속, 일반 법원 소속으로 설치된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법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대륙법계식으로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행정법원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다 대법원, 고등법원 밑으로 하급법원으로 설치. 마치 회사 조직을 따지면 뭐 업무 분장해서 뭐 총무과 무슨 무슨 과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일 뿐 법원하고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뭐 일반 법원하고 그 점을 유의할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사법국가주의 나오죠. 그 말은 꼭 몰라도 되는데 사법국가주의라는 게 바로 행정소송 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택한 나라를 사법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행정재판소 별도로 설치해놓고 거기서만 재판하도록 하는 나라 대륙법국가 이걸 행정국가주의라고 부르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지방법 마지막 네 번째 지방법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판례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넷째 줄에 무슨 원칙 나오죠? 그거 좀 밑줄 쳐줘. 무슨 원칙? 과소보 금지 원칙. 이 단어 나오죠? 응? 넷째 줄 중간에 판례. 응? 과소보 금지 원칙. 요게 중요해. 자, 이제 국가의 작용을 둘로 나눠볼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응? 원래부터 국가가 먼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국가는 만들어진 거야.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응?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더 나아가 국가의 기관인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이 존재하는 이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안 했다. 처벌받아야지. 월급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일은 뭐야?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또 제한도 많이 합니다. 그죠? 왜냐면 대다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자유와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도 하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려고 할 때도 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목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 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무슨 원칙을 적용받느냐면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그를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그래. 응?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뭐 문제 삼고 있는 거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국민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되느냐? 응? 아유, 어느 정도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은 보호를 해야 된다. 최대한 보호는 못하더라도 최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 그마저도 안 하면 위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셋째 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내가 설명한 거야. 과소보호라는 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보호가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보호해야 된다. 그것조차 안 했을 때 그러면 국가의 행위는 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어디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됐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하는데 그때 한참 광우병 얘기가 돌 때였어, 그죠? 그래서 근데 이명박 정부는 뭐였냐면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때 소고기가 표준어야? 쇠고기가 표준어야? 쇠고기가 표준어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둘 다 인정할 수도 있고 국어에서 그런 거 잘해야 되잖아. 옛날에는 자장면만 인정하다 짜장면도 인정한다고 이제, 그죠? 그런 것들 많잖아. 그러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쇠고기하고 소고기하고 그냥 둘 다 인정할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확인해봐. 나야 뭐 국어 시험 볼 일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지. 응?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촛불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 응?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좀 광우병 위험이 딱 막 보도로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해양 오염수처럼 난리가 났는데 우리 뭐라 그랬어?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하는 것 위생 조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은 소도 또 소고기 부위 어디까지도 내장 이런 것까지 다 수입 조건을 완화하는 거야. 폭력도 수입 가능하고. 요렇게 이제 주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 다 광우병 걸리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엄청난 시위를 했거든. 응? 그러면서 소송까지 들어간 거야 이거. 이명박 정부의 사고로는 미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 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 이거 뭐라고? 국민들을 제대로 헌법상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야 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다. 판결해달라고 청구 들어갔는데 판결은 위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소송에서 졌는데 거기서 제시한 게 바로 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에요. 응?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하려고 할 때는 무슨 원칙 위반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지나치게 안 해도 될 것까지 그렇게 과잉 제한했느냐? 과잉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그지? 이렇게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과소보호 금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로 하면 되겠어. 응? 여기까지로 하고 자 쉬는 시간 갖고 문제를 하죠. 근데 오늘 거의 다 끝나갈 때 오셨어? 응? 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